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그 위장관계 약물하고 항구토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소화성 궤양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여기에 이제 감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위산, 이것들이 뭐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과다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점막보 같은 것들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 요인 여러 가지 뭐 헬리코박터 때문에 부적절하게 일어났을 때 생기는 게 소화성 궤양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그 치료제들을 쓰는지, 작용 기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를 들여다보면 그 푼더스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생긴 파리에탈 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에탈 셀에서 그 애시드, 그 염산, 위산을 분비를 하는 걸 담당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그 밑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 가스트릭을 분비하는 그 D셀하고 G셀을 포함한 무코스 셀들이 존재하고, 이곳에 이제 헬리코박터 바이로이 같은 것들이 이제 감염되면 거기서 머리를 그 뮤코사에 쳐박고 살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 헬리코박터 바이로이가 감염이 되면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보게 되면 유레이즈를 액티베이션을 많이 시켜서 그 산성 pH들을 알칼리로 올리는 상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플라메터리 메디에이터들을 작용해서 D셀이 G셀을 작용을 적절히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억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G셀이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G셀은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분비하고, 가스트린을 많이 분비하면 파리에탈 셀들을 증식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이 되고, 위산 분비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얼서 같은 것들이 생기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요인들 때문에 그람 음성균인 헬리코박터 바이로이를 그 죽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궤양 치료제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헬리코박터 바이로이가 그람 음성균으로 생겼고, 그 이런 식으로 머리를 그 점막세포에 쳐박고 살려고 이제 하는 세포들이어서 죽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종류의 그 약제 가지고는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약을 이제 병용 투여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이가 콜로나이제이션 되게 되면 유리네이즈를 사용을 해서 국소적으로 암모니아 생성도 하게 되고 위점막 손상을 초래하게 되죠. 건강의 감염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감염된 환자 중에 이제 일반 궤양 치료법으로는 낫지 않아서 계속 재발하는 형태의 궤양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표준 치료를 찾아보면 그 14일 그 코스로 치게 되는데, 사중요법을 가장 1선택약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선택약 오자가 있군요. 그 오메프라졸이라고 하는 건 뒤쪽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트라사이클린, 그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항생제들을 두 가지를 써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마크로라이드 아졸 계통에 있는 항생제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억제제에 해당하는 항생제들을 같이 써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은 위에 있는 산도를 조금 더 알칼리 쪽으로 변화시켜서 헬리코박터 바이로이가 점막에서 머리를 이제 밖으로 내도록 한 이후에 항생제가 잘 워킹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비스머스 그 서브실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궤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막아서 궤양에 대한 요소도 차단하면서 쓰는 이렇게 사중요법을 쓰는 게 제1 선택약에 해당하겠습니다. 삼중요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든가 아목실린 이 두 가지 항생제하고 마찬가지로 PPI를 쓰는 이 삼중요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14일 동안 처리를 하게 되면 한 90% 이상 헬리코박터 파이로이를 잘 죽입니다. 대신 이제 재감염 같은 것들에 대한 조심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이제 감염할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H2 수용체를 봉쇄하는 약물들을 쓸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할 텐데, 파리에탈 세포에는 유산을 분비하는 프로톤 펌프를 가동을 강화시키는 수용체가 있고, 가동을 약화시키는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H2 수용체는 위산을 위 내로 분비를 촉진시키는 수용체에 해당하고요. 이것들을 봉쇄를 하게 되면 그런 역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H2 수용체 기량제를 쓰게 되고,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위궤양 약을 주세요라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요구를 한다면 이 H2 수용체 기량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메티딘 또는 뭐 라니티딘, 파모티딘, 리자티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타민이 갖고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 링하고 유사한 형태의 경쟁적 기량제 제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걸 쓰느냐? 이게 이제 파리에탈 셀을 크게 그린 건데요. 이쪽이 이제 위 뇌가 해당하게 됐습니다. 벽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벽세포라고도 불리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내로 위산을 분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프로톤 펌프입니다. 여기 프로톤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프로톤 펌프에서 수소 이온들을 이렇게 펌프질해서 보내게 되고요. 이 펌프의 가동들을 활성화시키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아세틸콜린에 반응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그 다음에 히스타민에 반응하는 H2 히스타민 수용체, 그 다음에 가스트린에 반응하는 가스트린 수용체 같은 경우들은 프로톤 펌프를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그에 비해서 프로스타글란딘 E2에 반응하는 수용체들은 네거티브 경로를 통해서 프로톤 펌프를 가동을 이제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H2 수용체 봉쇄 약물을 주게 되면 히스타민하고 경쟁적으로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히스타민, 가스트린, 아세틸콜린 이런 자극을 통한 유산 분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펩신의 분비를 억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인성 인자들 뭐 가스트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비도 억제를 통해서 위산 분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흡수가 양호한 상태고요. 생체 이용률을 보시게 되면 니자티딘 같은 경우가 90%, 기타 제제들은 50% 정도의 생체 이용률을 갖게 됩니다. 복용을 하면 주로 이제 소변으로 배설을 하게 되어 있고, 침수성이 높아서 브로드 브레인 베리어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수용체 봉쇄 약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시메티딘이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메티딘이 H2 수용체뿐만 아니라 안드로겐과 관계되어 있는 수용체에도 억제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성분들이 먹게 되면 과다한 이제 갈락토리아라고 해가지고 유족 분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남성분들이 먹게 되면 여성용 유방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또는 남성들의 성기능
저와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노인분들한테는 그 망상이나 언어장애 같은 부작용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시멘티딘 재질로 되어 있는 그 H2 수용체 기량제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널리 이제 유포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번 좀 이런 시멘티딘 재질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재질 같은 경우에는 나니티딘은 그 드럭 인터액션들이 상대적으로 시메티딘에 비해서 조금 약하고, 니자티딘이나 파모티딘은 더 미약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로 파모티딘이나 니자티딘 이런 쪽이 좀 선호된 H2 그 수용체 기량제 이런 것들이 약국에서 아마도 주로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위궤양에 쓸 수 있는 약을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을 때 그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 제제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H2 수용체 기량제에 대한 이해들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산 분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 억제하는 방법들은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프로톤 펌프, 펌프 이것들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그래서 줄여서 PPI라고 부릅니다. 아까 헬리코박터 파이로이를 4중요법, 3중요법 할 때 앞쪽에 PPI가 다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그 위장세포에 있는 파리에탈 세포에 있는 수소, 칼륨, ATPase 펌프를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 비가역적으로 공유결합해서 억제를 하기 때문에 파리에탈 셀에 있는 프로톤 펌프가 한번 억제된 파리에탈 셀은 작용이 차단이 되고, 따라서 그 새로 프로톤 펌프가 장착된 파리에탈 셀이 만들어져야지 위산 분비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PPI 제제는 반감기가 한 20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파리에탈 세포에 있는 펌프를 망가뜨리고 나면 그 펌프가 이제 다시 만드는 파리에탈이 복구하는데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고 20분 정도만 반감기가 되는 좀 특별한 제제가 되겠죠. 그 용량을 충분히 투여하면 위산 분비를 거의 95%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물이 없더라도 이런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특징들 때문에 새로 파리에탈 세포가 만들어질 때까지 분비 억제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데는 4에서 5일 정도 걸릴 정도로 pH 억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보통 위산의 pH가 2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 PPI를 먹게 되면 pH가 4 내지 5 정도까지도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억제제들을 먹게 되면 장점들은 위산을 줄인다라고 하는 탁월한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위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병원성 세균들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산성 상황에서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녀석들이 있죠. 비타민 B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소화 흡수되는데 이제 지장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뭐 구조들인데요. 오메프라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고요. 그 펌프 억제제의 구조가 이제 비슷하게 펌프하고 작용을 해서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보게 되면 오심, 두통, 설사, 위장관 장애, 복통 또는 때에 따라서 본 프랙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장기 투여를 하게 되면 그 하이퍼 가스트리네미아라고 해가지고 계속 가스트린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여러 이제 그 반대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약물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리바운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세균을 방지하는 1차 그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장염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비타민 B12 흡수를 저하시키는 일도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어디에 쓰느냐 하게 되면 그 H2 수용체 기량제에 잘 듣지 않는 소화성 궤양에 쓸 수 있게 되겠고요. 또는 위산 과다 분비라든가 소화성 궤양이 궤에서 악화되는 졸린거 엘리슨 증후군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위식도 역류성 질환 오히려 그 H2 봉쇄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주요 제재로는 오메프라졸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산제입니다. 그 위산하고 결합해서 화학적으로 그 염과 무를 형성하면서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영비성 물질들이죠. 그 산준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산제가 그 산중화를 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언제 투여하느냐, 음식물하고 같이 투여하느냐,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제산제가 잘 효과를 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액을 그 아주 빠른 속도로 pH 4 정도로 유지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 식후 1시간 또는 식후 3시간 또는 잠들기 전에 복용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산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제산제 작용 기전들을 보시게 되면 그 전신으로 들어가지 않는 제산제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것들에는 그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마그네슘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칼슘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뭐 각각의 다 중화를 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칼슘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스가 나오는 상황들을 볼 수 있겠죠. 이 가스를 보게 되면 이게 그 식도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면 트름 발생하는 요소가 될 거고요. 아니면 장을 지나서 대장 쪽으로서 나가게 되면 방귀가 발생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흡수를 해서 그 작용하는 소디움 바이오카보네이트 제제들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CO2를 만들어내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산제의 부작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변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마그네슘 제제 같은 경우에는 설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탄산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알칼리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러드 볼륨 같은 것들이 증가될 수 있는 상태가 있죠. 물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요. 그리고 그 약물 상호 작용 같은 것이 제산제에 벌어질 수 있는데 그 테트라사이클린, 뭐 항콜린, 뭐 지용성 비타민 이런 다양한 그 약물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pH를 4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막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쓸 수 있는데 스코랄페이트가 있습니다. 스코랄페이트는 그 설페이트 스크로스하고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의 복합체인데 이것들이 pH가 4 이하인 상태에서만 반응을 해서 젤 형태로 확산하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도를 지나서 위가 있다고 보시면 스코랄페이트가 식도를 지날 때는 아무 일 벌어지지 않다가 딱 그 pH가 4 이하인 위에 들어와서 활성이 돼서 이 점막을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할 수 있게 작용하도록 만든 제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스코랄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산제 같은 것하고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제산제 먹게 되면 pH가 4 이상이 되니까. 또 PPI 이니비터 이런 것하고 같이 투여하게 되면 스코랄페이트를 먹어도 위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도 촉진하고 또 펩신하고 트립신, 이 담시삼하고도 결합을 해서 그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부분들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12지장 궤양이나 위궤양일 때 이 점막 보호제를 쓸 수 있게 되고요. 문제는 변비라든가 구강을 건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스코랄페이트가 산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약물 형태로 그 주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E2 또는 I2 이런 것들이 위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되고, 엔세이드가 이것조차도 못 만들게 되니까 위점막 보호 역할을 못해서 위궤양에 대한 그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설명도 엔세이드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엔세이드들을 복용하는 경우라든가 뭐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위점막 보호 물질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들을 그 대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1 유도체에 해당하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걸 줄 수 있고요. 이 미소프로스톨을 주게 되면 그 위장관의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때때로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이기 때문에 자궁 수축 같은 것들을 항진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궤양이 있더라도 이러한 미소프로스톨 같은 경우는 임산 기간 동안에는 금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스무스 그 서브스티레이트라고 해서 그 헬리코박터 사중요법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이죠. 그 점막 당단백하고 친화성이 이제 높습니다. 따라서 위궤양이 있는 괴사조직하고 친화성이 높아서 거기에 뭐 파스, 반창고 이런 거를 붙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약물하고 당단백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괴사 부위, 궤양 부위에 반창고를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비스무스의 특징들 때문에 위점막 상피의 집락을 형성하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이것들의 집락을 분리시켜서 그 항생제에 그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처방하는 사중요법을 헬리코박터 파이로이 치료할 때 사용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상에서는 위궤양이라든가 12지장 궤양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부작용은 적지만 이게 대변색을 이제 검게 만드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마치 그 위장에 출혈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하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제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변이 이제 검게 변할 수 있다 라는 측면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좋겠고, 때때로는 정말로 위장관 출혈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위장관 출혈을 그 쉽게 그 모르고 지나가게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에 대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소화성 위궤양에서 생기는 문제, 첫 번째는 헬리코파이로이 때문에 그 어떻게 그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에 H2 수용체를 기량하는 경우,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쓰는 경우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 아예 그냥 그 중화시키는 제산제를 쓰는 경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막 보호가 부적절해서 생길 때는 점막 보호제를 쓸 수 있는데 대신 쓸 수 있는 미소프로스톨까지 포함을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챕터에 그 소화성 위궤양 질환에 사용하는 그 위벽 세포에 그 양성자 펌프가 있다고 했죠. 이것하고 결합을 해서 위내강으로 수소이온 분비하는 유산 분비의 최종 단계를 억제하는 건 무엇인가요? 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산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H2 수용체 기량제는 위에 어떤 세포에 존재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스쿠랄페이트는
그 위에서 그 어떤 작동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그 어떨 때 쓰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아서 잘 정리를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